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원리로 자금이 이동되고 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화폐금융시장입니다. 화폐금융시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돈의 흐름에 대한 그런 것인데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사실은 이 화폐금융에 관한 그러니까 돈에 관한 흐름이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 아주 커다란 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란 것이 생깁니다. 금융위기.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세계적인 것이죠, 그죠? 금융 분야 위기. 글로벌 세계적으로 금융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경제 분야에 아주 큰 크라이시스 위기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죠. 이거 원래 2008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8년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기관에 금융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가 아주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물론 미국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부터 시작했지만 미국과 동시에 모든 유럽 국가들 그리고 그다음 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여기에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했어요. 2008년 정확히 9월 15일 해가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그 시점부터 야 이거는 뭐 그냥 뭐 위험한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세계가 아주 절단이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태가 그냥 악화되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그 옛날에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보다 더 심한 그런 그 파급 효과가 생겼어요.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쫙 금방 퍼져가지고 나타나게 됐었죠. 금융이 이런 화폐금융 이런 분야가 이게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아주 대형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회복이나 치유가 안 돼요. 그것도 2008년 9월에 생겼어요. 2008년 9월에 생겼는데 그게 아주 순식간에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2009년에는 아주 전 세계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한국도 순환을 겪어요. 그래서 2008년을 거쳐서 2009년, 2010년을 해서 조금 회복하는가 했더니 그게 또 그냥 회복하지가 않아요. 회복하지 않고 그게 아예 그냥 다른 합병증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다른 형태로 아예 그냥 또 국가가 아주 그냥 어려운 문제가 진행을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로 막 전이가 돼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유럽 국가들이에요. 특히 남유럽 국가에 보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기관이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전부 다 돈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주 뭐 경제가 다 침체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돈을 많이 지출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경제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감세 정책을 취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죠. 정부가 돈을 갖다 많이 퍼다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너무 많이 퍼다 써요. 그렇게 보면 빚을 내 가지고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뭐 개인, 기업 뭐 이런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국가도 빚에 몰려가지고 부도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런 것이 유럽의 재정 위기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인데 뭐 유럽만 재정 위기가 있겠어요. 거기는 그냥 완전히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건 나라가 절단이 났구나라는 그런 쪽인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뭐 위기까지는 안 와도 위기에 가까운 시기는 다 들어와 있죠. 아주 그래서 각 나라 국가들이 국가 채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 2011년 그런 상황이에요. 2012년 지금 이제 뭐 다 지나갔습니다만 2012년은 그럼 자유롭냐? 그거 벗어나려고 그냥 바둥바둥 되는데 다른 해법도 없어요. 그냥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독특한 해법도 없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세월이 가면 다 낫겠죠, 뭐 그죠? 낫겠지만 세월이 가기 전까지 많은 세월이 가기 전까지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온전한 게 아니라 아마 장애가 생길 거다. 어디 한 분야가 없든가 한 기능이 뭐 기능이 그 정지가 되거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그리고 그 흔적은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난 게 아니라요.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신문에서 가서 톱뉴스로 아니면 뉴스에 톱뉴스로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유럽 분야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이 금융이라는 게 바로 한번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말이죠. 완전히 치명타로 굉장히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 금융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일으키면 그렇게 전 세계를 갖다가 몰아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나죠.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겪습니다. 1997년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는 벌써 IMF 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겪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10년 후에 이제 이런 것이 찾아오는 거죠. 2007년 12월에 왔는데 이거는 2008년 9월에 왔으니까 거의 한 10년 후에 또 한 번 닥치게 되는 거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흐름에서 이 돈의 흐름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현대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런 병이 뭐냐면 혈액에 관한 병이에요. 피에 관한 병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 경제에서 이 돈이란 정체는 뭐냐면 사람을 말하면 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돌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지요. 그래서 뭐 돌고 돈다 그래서 뭐 돈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뭐냐? 뭐 돌고 도는 게 돈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뭐 그렇게 뭐 농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을 갖다가 너무 밝히시면 그리고 사람이 도는 수가 있다. 뭐 그런 아주 썰렁한 농담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밝히지 말라 이거죠. 안 밝힐 수가 있나요, 그죠? 돈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그런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돌고 도는 게 바로 이 피인데, 뭐 피가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기능을 하긴 하겠지만 뭐 적혈과
적혈구,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뭐 병균을 갖다 이렇게 막아내고 뭐 그런 기능을 뭐 하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인체의 피가 뭐 이렇게 뭐 숨을 쉰다든가 뭐 걷게 한다든가 뭐 생각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정량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 있어야죠. 피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러면 사람은 빈혈 현상이 있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피가 없으면 수혈을 받아야죠. 수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돌아가시는 거죠, 뭐. 그죠? 그렇게 피는 조금만 모자라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속에 제일 흔한 게 피지요. 하지만 피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어지러움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죽는 그런 수가 생긴다고요. 그럼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너무 많다고요? 피가 많으면 그건 바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어야 할 곳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어야 할 곳까지 그냥 치고 들어왔어요. 뇌에 만약에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만약에 피가 그쪽 침투했어요. 그럼 뇌에 피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뇌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뇌출혈이라는 거죠. 뇌출혈이면 어디가 마비되든가 뭐 기능이 안 움직이든가 아니면 뇌출혈로 발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나 연속극 보면 뭐 얘기하다가 해가지고 쓱 쓰러져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가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 심장을 막 누르고 막 그러죠. 하는 게 멈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나온다든가 그래서 출혈이 생겼다 그렇게 하면 바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사람의 것이에요. 그 피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혈관이죠. 그죠? 여기서 화폐금융시장에서 이 화폐는 사람의 몸 인체로 말하면 피와 같은 거예요. 돈이죠. 그러면 그 금융은 뭐냐? 금융은 그런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은 뭐냐? 금융기관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 같은 거예요. 피를 갖다가 돈을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한 흐름을 갖다 그런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이죠. 피에 대한 것을 갖다 원만하게 하는 거 그거 혈관이란 말이에요. 혈관이 무슨 큰 일을 합니까? 하지만 그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것도 혈액을 갖다가 과다 오버하게 만들다든가 아니면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 내지는 사망해요. 뭐 경상 그런 거 없습니다. 혈관이 피에 있으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피가 이렇게 쭉 가게 되죠.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럼 혈관이 막히겠죠. 그죠? 피의 흐름이 돈의 흐름을 딱 막아버려 가지고 나중에 이게 딱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흐르지 않죠. 그럼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관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 낮춰야 되는 콜레스테롤이 뭔데요? 여기 기름기예요. 그 때 같은 거죠. 뭐 우리 저 파이프라인에 보면 뭐 기름때 뭐 녹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면 혈관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혈압이라고 얘기하죠. 피에 흐르는데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꽉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혈압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에 피에 그 혈관이 높아지죠. 혈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게 나가게 되죠. 실핏줄 같은 데다가 피가 필요 없는 곳에다가 그곳에 피를 갖다가 그냥 세차게 공급해 주는 바람에 실핏줄이 툭 터져버리게 되죠. 터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뇌에 아니면 다른 기능에 피가 고였습니다. 그러면 피가 과다하게 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장기는 그건 바로 썩거나 아니면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그렇게 돼버리죠. 죽는 거예요. 아니면 중상이죠. 마비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손발이 안 움직여요. 뭐 중풍이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원리나 이 경제의 그 화폐금융에 관한 원리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보기에는 제일 흔한 게 사람 몸속에 제일 흔한 게 피라고 피니까 뭐 제일 흔한 거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많지요. 경제에서도 말이죠.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경제 현상을 다루는 데서도 화폐 금융 이런 분야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별 볼 일이 제일 많은 곳이 이 화폐 금융입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것이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이 이게 말썽을 부리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말이에요. 혈관이 이게 형편없으면 그러면 피가 막 옆으로 막 새 가지고 다른 장기 기능이 전부 다 썩게 만들고 말이죠. 사람을 죽게 만들죠. 이게 튼튼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금융에 대한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중요성을 몇 번 강조해도 뭐 항상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도 이런 금융 분야, 화폐 이런 분야는 평소에는 뭐 이렇게 좀 조용한 거 뭐 이런 거 같아도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한번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평범하게 있는지 없는지 조용한데 이게 말이죠. 이게 말썽을 한번 일으키면 완전히 사람 죽여버리는 경제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도 실제로 오고요. 혈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완전히 그냥 사람이 혈압이 일단 높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하면요 혈액에 관한 병이 걸려버리면 아주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참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낫지도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뱃살도 좀 뭐 줄여야 된다. 많이 그러죠. 왜냐하면 지방질이 많으면 혈관에도 지방이 많이 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금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화폐 금융에서는요 그런 기능들이 어떤 기능을 하며 경제에 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화폐 금융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자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화폐 금융은 뭐냐면 화폐는 뭘 갖고 화폐라고 그러냐면 돈을 화폐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그걸 그냥 제일 흔한 얘기죠. 그러니까 화폐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마니예요. 마니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돈이지요, 뭐 그죠? 돈을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화폐라고 얘기하면 좀 고상합니까? 괜히 어렵게만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요. 돈 이야기예요. 돈. 화폐가 돈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금융이라는 것은 뭐냐? 금융이라는 것은 이 돈에 대한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흐름 중에서 어떤 그 돈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그냥은 이동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주면은 뭐 물건을 받아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돈을 줘요. 그 다음에 이자 붙여서 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돈을 대금하는 것은 그것도 넓은 의미의 금융에 들어가지만 그걸 정확한 좁은 의미의 금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좁은 금융이지 않고요. 금융이라는 그 정의는 뭐냐면 돈을 어떤 상품이나 재화나 이런 것이 중간에 개입 없이 돈 자체를 상품이라고 보고 돈을 갖다가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되돌려 받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런 돈 빌려주는 것을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자지요. 그죠? 그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죠. 그런 것을 조금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채권, 아니 투자라 그래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이 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투자를 왜 합니까?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금융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이런 상품이나 재화의 개입 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자금에 수요하고 공급하고 하는, 수요하고 받고 그다음 공급하고, 공짜는 아니고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받으면 뭐 이자를 뭐 줘야지요. 그죠? 뭐 하나 붙여줘야지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돈 빌려주는 목적이 그거였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금융이에요. 뭐 대단한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전문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 기관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 은행도 있고요, 뭐 증권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 보증회사도 있고요. 그게 금융기관이고요. 그런 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고요. 그럼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생겼으며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것들도 널찍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런 금융론 또는 화폐금융론의 시간이면 뭐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화폐금융론을 갖다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이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의 경제 속에 그 화폐금융은 무슨 일을, 또 각종 그 경제 지표에, 같은 경제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는 그런 것을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개괄적인 것만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이 돈에 관한 관심도 많지만 뭐 굉장히 많이 안다 그러는데 되게 많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하니까 뭐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굉장히 할 게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취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보면 사실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요. 그죠? 돈이라는 거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게 뭐 하나의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돈이 많으면 뭐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꼭 뭐 돈이 많다 그래서 돈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행복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돈 자체가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냥 행복 안 하게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의 돈이죠. 우리가 평생 그걸 쫓아다니니까. 근데 그 쫓아다니는 그 대상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꼭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안 맞단 말이에요. 행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집어 얘기해서 말이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없으면 그건 확실히 불행합니다. 불행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런 고통은 확실히 적정 수준의 이하의 돈이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모자라면요, 많이 고통스럽고요. 아예 없으면요, 차라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적정 수준의 돈이 없으면 그건 진짜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돈이죠. 적정 수준만큼은 있어야 돼요.
돈은 그러면 많으면 불행하지는 않지요. 물론 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행복 여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적은 거는 확실히 불행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돈벌이가 이렇게 없대든가, 뭐 취업을 못해서 뭐 없대든가, 즐겁게 놀겠지요, 뭐, 그죠? 즐겁게 쉬겠지만 즐겁겠어요? 돈 없이 한번 놀아볼래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은 재밌어요. 한 달도 괜찮고요.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나중에 보면 말이죠.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생계비보다 이렇게 돈이 이렇게 모자라면 생계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이 있어야 산다고 만약 가정할게요. 서울에서 이런 부부가 뭐 조그만 뭐 집 하나 이가 갖고 있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생계비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돼. 한 달에 생계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에서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필요한데, 그럼 300만 원 이상 벌으면요. 뭐 조금 낫죠, 뭐 한 달에 한 번 영화 가던 걸 갖다가 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 거고, 그다음 뭐 자주는 못 가지만 이렇게 한 분기별로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이렇게 뭐 뮤지컬이나 연극도 좀 보러 가고 말이죠. 문화생활 약간 누리고 하긴 하겠죠. 근데 300만 원 이하로 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고통이에요. 택시 타고 다니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요. 세 끼 먹어야 될 걸 잘못하면 두 끼만 먹고 살죠. 그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요. 짜증나지요, 뭐. 그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요. 쉬고 싶어도 못 쉬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만 받아요. 200만 원만 받으면 그 부부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냐? 못 살죠. 100만 원어치만큼 고통스럽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영화 가자. 무슨 영화야? TV나 보고 앉아 있지요. 그죠? 날씨 추운데 그냥 뭐 전기, 뭐 가스 좀 많이 딱 떼자. 돈이 없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떼. 그냥 18도를 유지하자. 뭐 이런 형태로 하지요. 그런 형태로. 아주, 고통의 연속이라고요. 그보다 월급이 더 적어요. 그럼 뭐 맨날 싸우는 거죠, 부부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냐, 뭐 하냐, 밥 한 그릇 놓고 이거 누가 먹느냐, 넌 왜 밥만 많이 먹냐, 뭐 이렇게 가지고 밥 먹을 때는 말이죠, 반찬 한 번씩만 먹어야지 왜 두 번씩 먹느냐, 모자라니까. 툭탁거리고 싸우죠. 이게 먹는 거 같고 뭐 얘기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못 살면 말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찢어지고 살게 되고 아직 못 살아버려요.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서부터요. 못 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게 됐죠. 한국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5% 돼요. 왜 이혼을 하느냐? 뭐 성격 차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로 돈 때문에 성격 차, 그다음 세 번째는 뭐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가 뭐 바람을 핀다나 뭐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세 번째는 뭐 그런 인간은 그런 습성을 조금 갖고 있지요. 그런 거야 뭐 어떻게
한다지만 그 성격차나 경제적 이유 그게 거의 한 80% 이상이 이혼 사유예요. 성격 차가 가장 높죠. 성질이 참 더럽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왜 들어오냐? 원래부터 이런 사이코 기질이 있고 뭐 이렇게 성질이 들어온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말이죠. 이러면 돈 때문에 성격이 좀 더러워졌죠. 그죠? 난 이거 사고 싶은데 말이면 저거 사자 그렇게 하면 괜히 그냥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말이죠. 성격이 안 맞죠. 그죠? 난 A란 물건을 사는데 난 B 스타일이 좋다. 뭐 왜 그러냐? 돈 많으면 두 개 다 사면 되는 거죠. 넌 너대로 쓰고 난 너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그게 다 돈 문제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성격차도 알고 보면 경제적 문제다 이거죠. 풍족하면 그런 성격차가 안 생길 텐데 그래서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다 이혼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농담이지만 이 어떤 남자가 어떤 짝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자한테 청혼을 할 때는 항상 물론 키가 얼마예요? 직업이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진짜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둘이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는 못 살겠다. 불행하는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불행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좀 벌어야죠. 누가 이제 결혼 청혼하는 사람이 나 행복하게 해줄 거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뭐 그거 말이지 어떻게 해준다면 나는 뭐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뭐 너만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가지고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 행복의 전제 조건이 뭐 행복 그건 잘 몰라도 불행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인 그 소득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소득이 도대체 뭐냐? 너 얼마 벌어? 그걸 한번 해야죠. 나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거보다 그 사람이 키가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혹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들 혼자 외아들이세요? 아니면 그 막내 아들이세요?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뭐 재산 물려줄 거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다짜고짜 직장 다니시죠? 예, 직장 안 다닌대요. 그러면 그냥 그건 보지도 말고요. 그냥 덮어버리고요. 그건 그다음에 데이트할 때나 그때나 사용하고 결혼할 때는 그런 대상자는 아예 가입표를 그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거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기준이 한 300만 원 이상 이하가 되면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가입해 버려요. 그거 괜히 그런 사람한테 호감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하면요. 그 다음 결혼한 날서부터 그냥 계속 고통스러울 테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불행할 테니까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면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저 한 4천 받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사실은 말이죠. 다 떼고 나니까 뭐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50만 원어치만큼 고통스러울 텐데. 그죠? 거짓말할 줄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죠. 뭘로요?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띄워오세요. 그래. 작년 소득이 얼마큼인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죠. 그죠?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 확인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게 연봉이 3,600이 넘는구나. 그래. 행복은 뭐래도 날 불행하게는 안 만들겠구나라고 전제를 해야죠. 너무 그냥 살벌한 썰렁한 농담이죠.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이런 건강진단서하고 그다음 그 집안이 뭐 어디 사십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건강진단서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같이 부담해야 되니까 건강진단서하고 또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을 꼭 챙겨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위조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죠? 그 세금 띈 후에 소득인지 세금 띄기 전에 소득인지 그거 확실히 하시고. 그래서 살벌한 세상이지만 따질 건 따져봐야 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결혼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서. 그리고 한번 결혼하면 뭐 다시 또 이혼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비경제적이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도 사랑은 기본이죠, 그죠? 근데 사랑은 그거 기본이긴 기본인데 그거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 매달릴 수는 없어요, 남녀간에. 왜? 사랑은 기본이죠, 기본.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떻게 같이 사귀겠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기본이긴 기본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뭘 판단하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데 기본이지만 그래도 사랑 조금 한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사랑 너무 많은 사람하고 좋죠. 근데 사랑 자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자 사랑만 나만 사랑하면 돼. 연속극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사랑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면 그럼 다음에는 그 후편에는 어떻게 됐을까? 1년 후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때문에. 왜? 이 사랑, 이게 참 사람의 감정이라서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 안 해요. 그가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이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게 아주 나비같이 벌같이 싹 이동해요. 그래서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이쪽 사랑했다가 이쪽도 사랑하지만 이쪽도 사랑하고요. 남편만 사랑했다가 아들이 생기면 아들도 사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건 조금 덜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다 치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랑했다가 이쪽에 사랑했다가 이 사랑이 자꾸 움직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하지요. 이게 각각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사랑을 해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사랑, 그것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놈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커졌다 작아졌다가요. 굉장히 지독하게 사랑했다가 사랑이 식어가지고 말이죠. 쫙 아주 조그만해졌다가 그리고 사라져버렸다가 아예 다시 또 생성됐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불같이 확 일어났다가 금방 싹 얼음같이 식었다가 이 도대체 말이지 이게 좀 가만히 해야 되는데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긴 기본인데, 기본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건 기본이지만, 그걸 기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기본 다른 요소로서 이 돈에 관한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울에서 한 300 정도 한다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정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건 부부만 있을 때고요. 애라도 하나 더 낳죠.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플러스입니다. 애 하나 낳았어요. 그럼 300만 원 갖고 못 살아요. 하나 낳았다고요? 그럼 100만 원 더 해가지고 400만 원 있어야 돼요. 낳았다고 하니까 쌍둥이 낳는데 어떡하지요? 쌍둥이 낳았어. 그럼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다 들어가지 않고 그건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 한꺼번에 다 나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비용은 2배로 늘어나지 않고 한 1.5배로 늘어나죠.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애가 점점 더 커지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조금씩. 그래서 300은 기본이고요. 기본 요금이고요. 그래서 결혼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소득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게 경험입니다. 웬 화폐금융 얘기하다가 무슨 그 사랑학개론으로 넘어갔는지 말이지. 그래요. 여기에 화폐금융, 이런 화폐금융 시장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화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자죠. 왜 돈을 사람들은 화폐를 갖다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 또 금융 행위를 하느냐? 그런 것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추가적인 그 돈, 그게 바로 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화폐금융시장,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그 이자가 나중에 그 실물 시장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거기에 투자에 그 이자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국민 소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전적으로 그쪽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어떤 원리로 이자가 결정되는가, 그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론은 그건데, 그러면 화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화폐는 수요는 뭐고 화폐의 공급은 뭐냐라는, 뭐가 또 공급의 요인을 움직이고 뭐가 수요의 요인을 움직여지느냐, 그런 것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화폐금융시장에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화폐금융이라는데, 근데 화폐는 그럼 뭡니까? 화폐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는 돈으로서 많이 있죠. 자, 이 화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돈은 그러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 뭐가 돈이냐라는 거죠. 뭐가 돈일까요? 그건 돈이라는 것은 누가 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종대왕 그려 있는 거, 신사임당 그려 있는 거, 그 한국은행권 써 있는 거, 당연히 돈이죠, 그죠? 그러면 돈이라는 게 되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되게 이런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교환 기능을 해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주는 거죠. 거래하는 것이죠, 그죠? 또는 저장 기능도 해요. 그런 것들이 돈이라고 봐야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거, 그게 돈이죠.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교환해가지고 그 물건 사가지고 내가 물건 샀는데 그냥 물건 가져올 때 그것만 내면 그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돈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럼 과연 그 돈이라는 게 물건 사가지고 그냥 가져오면 제가 밥을 먹고 그냥 싹 뭐 이렇게 세종대왕 그래 그거 주면, 그러면 다 돈이라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떤 게 진짜 돈이고 어떤 게 돈이 아니냐라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는 이 돈이라는 걸 말이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돈인지 아닌지 이거 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가 돈이냔 말이에요. 세종대왕 그려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돈이에요. 그러면 동그랗게 생긴 거 동전은요, 그건 돈이냐 아니냐? 그거 돈이죠, 그죠? 그럼 돈이라는 것은 네모나게 생기고 이런 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생긴 거는 다 돈이다. 그러면 동그랗게 생긴 건 무조건 다 돈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죠? 한국은행권 써 있는 거 그거가 돼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건 당연히 돈이지만 돈이 된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말고 여기 수표 10만 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수표 가지고 지점장 이게 그려져 있는 거. 밥 먹고 그거 수표 딱 내고요. 나오면 잠깐 저 잔돈 거실러 가야지 하고 돈 떨어져요. 그죠? 이건 수표는 돈이냔 말이에요. 수표는 돈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일금 10만 원정하고 10만 원 써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점장 도장 딱 찍혀 있어요. 한국은행 안 찍혀 있어도 뭐 여기 신한은행 뭐 무슨 지점장 해가 도장 딱 찍어가지고 10만 원 이거 주면 다 좋아하죠. 뭐. 다 줄 거 다 준다고요. 이거 돈입니까? 이건 돈이에요. 화폐예요? 예, 돈으로 간주하죠. 아니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10만 원 써가지고 도장 꽁 찍으면 그건 돈이다 그렇게 하면 그럼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일금 10만 원이 아니라 저는 50만 원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확실하게 돈임 하고 그래서 제 이름 써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들고 말이죠. 밥 먹고 와서 술 한 잔 먹고 말이죠. 이거 딱 내고 말이죠. 가면 그러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그 주인이요. 누구 장난치냐?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런 낙서한 것을 이렇게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면 술 한 잔 그냥 먹고 그냥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지고 말이죠. 괜히 야단쳐요. 그죠? 누구는 말이야, 도장 찍어가지고 10만 원 쓰면 그건 괜찮고, 저는 말이죠. 이건 확실히 돈이라고 해놓고 해놨는데 말이야. 거기다가 여기 이름 써가지고 저도 사인까지 그냥 쫙 해가지고 했는데, 웬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냔 말이에요. 이건 돈이 아니래요. 아니, 내가 쓴 건, 내가 도장 찍는 거는, 사인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은행 지점장이 하는 건 돈이라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뭐 해가지고 따져봐도 이건 돈인데 이건 돈이 아니라고 막 우겨요. 그냥 절대 그냥 밥 먹고 못 가지요. 그래요. 제가 사인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인해야 그 돈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돈이 아니고 이건 돈이고 이건 돈이 아니고 그죠? 돈을 그렇게 잘한다면요. 우리는 돈을 갖다 많이 벌어야 된다면요. 돈을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돈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돈이라는 게 정의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그거는 돈입니까? 밥 먹고 그러면 사인하세요. 그럼 딱 하면 딱 사인만 딱 하면 말이죠. 그냥 오면 돼요. 야, 이거 완전히 그건 돈인가? 카드. 그렇죠. 그럼 교환할 수는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건 대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 신용카드액을 돈이라고 하질 않아요. 돈으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건 카드죠. 그죠? 그럼 캐시카드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하면요. 그건 돈으로 쳐요. 왜냐면 바로 인출되니까. 예금 통장, 이거는 돈입니까? 그건 돈이에요. 화폐예요. 왜? 뭐 살 일이 있으면 안 되면 말이죠. 급하면 은행 가가지고 탁, 그거 통장 집어넣고 탁 돈 빼가지고 탁 주면 되니까. 그건 돈이고. 신용카드는 대출하는 상품이니까 그건 돈이 아니고. 뭐가 돈인지 뭐가 돈이 아닌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카드 갖고 말이죠. 교통카드가 있는데 차 탈 때 말이죠. 착 늘려가지고 탁 타면 운전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서 오세요. 내리실 때 꼭 찍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거는 교통카드는 돈 같아요. 그죠? 그럼 그 교통카드는요.
밥 먹고 교통카드 딱 내가 이걸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식당 아주머니가 뭐 이딴 거 가져왔냐? 그래서 돈 가져와야지. 그거는 돈이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요. 그죠? 도대체 돈이라는 게 헛갈린단 말이에요.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돈에 대한 것들이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돈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돈에 대한 것을 배우겠어요? 그죠? 경제금융학과, 금융을 나중에 전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금융이라는 것은 이 돈을 서로 주고받고 사고, 빌려주고 빌려받고 투자하고 그런 거예요. 돈을 매개로 하는 것인데, 돈 자체도 모르는데, 그 뭐 거래하는 거야, 뭐, 그죠? 정의도 모르는데, 뭐가 돈이야? 돈을 주고받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게 금융입니다. 그래?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다. 근데 돈이 뭐냐? 그러니까 돈이요. 동그랗게 생긴 거나 이렇게 그거 돈이야. 그러면 예금 통장은 그건 돈이야 안 돈이야? 그다음 또 이게 차용증서 제가 사인한 거 이건 돈이야 이다 아니다. 뭐 교통카드는 돈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뭐 신용카드는 뭐 돈 기능은 하는데 뭐 그건 돈은 아니고 뭐 그럼 뭐 나중에 뭐 배우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웠지만 이 화폐라는 것이 그게 돈이죠. 돈이라는 정의는 상당히 내리지는 않지만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다 그런 얘기죠. 뭐냐면 교환 기능도 하고 가치 저장 기능도 하고 그런 것들은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돈에 대한 돈을 갖다 하려냐면 시중에서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화폐량이라 그래요. 화폐량이라는데 이 화폐량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그래요. 시중에는 돈이 얼마큼 돌아다니는가. 돈이 우리 인체에 말하면 피와 같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피와 같은 것인데 이 피와 같은 그것이 피가 얼마큼 있느냐 우리 몸속에. 그래서 이 피가 좀 모자란데 그렇게 하면 수혈을 해야죠. 그죠? 피가 모자라니까 피가 너무 많으면 야 이거 피가 너무 많으면 잘못하다가 죽는다더라. 그런 문제 피를 조절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피를 갖다가 공급을 갖다 더 하든가 아니면 공급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돈의 양을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근데 돈 자체를 모르니까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가면서 이걸 돈이라고 보자. 돈이라고 보고 돈은 지금 얼마큼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화폐에 대한 양, 특히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양이 도대체 얼마큼 되는가.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얼마큼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당, 시중에 통용 안 되는 화폐의 양, 그런 건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시중에서 통용되지 않는 화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쓰던 뭐 상평통 뭐 이런 거는요, 지금 시중에서 그건 돈이라고 하진 않죠, 그죠?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지금 그런 건 통용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필리핀 페소 이런 거 있잖아요. 필리핀 돈. 그럼 필리핀에서는 통용되는데 우리에서는 그 필리핀 돈은 안 써요, 그죠? 뭐 이래 동 비슷하긴 한데 그거 갖고 내면 안 준다고요. 중국 위안화 갖고 와서 말이죠. 뭐 이렇게 차를 탈라 그래요. 위안화 딱 12위안. 중국에서는 통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하고 딴 거 가져오래요. 그죠? 그건 돈으로 취급하지 않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이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양을 한번 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화폐의 양이에요. 그 중에서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양이 얼마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화폐로 보는가라는 그 화폐라는 걸 보고 그 양을 갖다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양이 많으면 공급을 줄일 거고요, 아니면 수요를 늘릴 거고요. 이게 양이 적으면 우리는 더 공급을 하든가 수요를 갖다 이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화폐의 양, 통용되는 통화량, 그런 것은 통화량은 어떻게 측정하면 뭘 갖다 통화량이라고 보는가라는 거예요. 그 통화량, 돈의 양이죠. 돈의 양은, 근데 이 돈이라는 정의를 정확히 잘 몰라서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자 말이에요. 이런 건 돈이고, 교통카드는 돈이 아니고, 뭐 신용카드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 또 뭐 이렇게 한국은행권 써 있는 거 그건 돈이고, 옛날에 그 발행했던 거 그건 돈이 아니고,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해가지고 뭐 조지 워싱턴 그런 것은 한국에선 돈이 아니고 미국에선 돈이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정해가지고 얼마큼 이게 돈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M1 이렇게 해가지고 짝 1호, 짝 2호 같이 말이에요. 돈 1호, 1호의 돈, 2호, 그 다음 3호의 돈은 M3라고 하지 않고 지금 바뀌었어요. 리퀴디티, 이렇게 L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협의의 통화예요.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 통화죠. 돈이죠. 이것은 광의의 넓은 의미의 돈이에요. 통용되는 화폐예요. 이런 것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이것도 넓은 의미의 돈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 다 돈이에요, 돈. 1호 돈. 범위를 딱 정하는 것은. 그것은 뭘, 돈이라고 보냐면 현금과 예금 통화를 협의의 그냥 M1이라 그래요.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현금이라는 게 캐시지요, 그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장 콕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동전도 좋고, 화폐도 좋고, 한국은행이 찍어 놓은 거, 이거 전부 다 현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현금,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건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금. 이건 예금 통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냥 은행에다가 잠깐 보관해 둔 거예요. 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갑에 놔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예금을 보통 예금식으로 예금을 해 둔 거예요. 이것은 특히 어떤 예금이냐면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구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보통 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예금도 이거 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급하면 은행 가서 그냥 바로 찾아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런 것은 다 예금 통화라 그래가지고 그건 다 요구하면 즉석으로 주는. 여기에 저축성 예금은 빠집니다. 금융상품들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축성 예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긴 M1에다가 이거에다가 현금 통화에다 예금 통화하고 이건 요구하면 바로 주는 거고요. 이건 준예금 통화인데 준예금 통화는 어떤 거냐면 이건 요구불 예금이 요구하면 바로 주는 예금이고요. 이거는 저축성 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금융상품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단기 금융상품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바로. 그런 것들은 하시라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잠시 은행에다가 잠깐 이렇게 놔뒀을 뿐이지 그건 갖고 다니는 캐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금하고 지금 현재 갖고 다니는 현금하고 그다음 은행에다 저금해 놓은 거 이거 다 요구하면 바로 주는 그런 요금. 여기 요구하면 바로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은 그거는 요구하면 바로 안 줍니까? 요구하면 바로 주죠. 대표적인 것이 뭐 적금, 정기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요구하면 주긴 주지만 이거는 만약에 해약을 하면 벌칙을 물게 됩니다. 해약을 잘 안 하죠. 예를 들어 적금을 딱 했어요. 돈이 없으면 써야겠죠. 하지만 그 적금 해약하고 바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긴 주는데 그러면 이자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적금은 안 깨지죠. 가능하면.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라도 써야죠. 그죠? 그런 저축성 예금들 이런 것들은 요구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요구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예금은 준예금 통화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뭐 일반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찾을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여기에 준예금 통화는 바로 어떤 불이익을 가해지는 그런 예금. 그다음 뭐 금융상품들, 단기의 금융상품들. 예를 들어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게 있어요. CD 금융기관에.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것은 서티피케이트 디파지트의 약자예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예금 증서예요. 예금이 예금인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하고 써야 했죠. 어느 은행이 이렇게 이런 걸 발행하면 은행 금융기관이면 다 발행을 합니다. 은행은 다 양도성 예금 증서를 합니다. 예금이죠. 예금을 해놓는 거예요. 예금 증서예요. 1억 원. 근데 지금 바로 찾을 수는 없고요. 지금 발행하면 3개월 후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 12월, 내년 2013년 3월 15일 날 오시면 1억 원 드리겠습니다. 예금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하죠. 그럼 1억 원 드리겠다고. 이런 예금 증서를, 예금한 거, 예금을 갖다가 예금해 놨습니까? 이것을 금융기관이 팔아요. 석 달 후에 줄 테니까. 예금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돈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런 증서를 예금 증서라 그래요. 근데 그건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갔잖아요. 갔다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딴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면 돈 안 주니까 내가 그걸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예금 증서를 양도성 예금 증서라 그래요. 예금 통장이구나. 통장은 책같이, 이건 책같이 안 돼 있어요. 통장이긴 통장인데 책같이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종이로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 일금 얼마, 이건 몇 월 며칠에 오시면 이거 상기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느 은행장 누구누구 콕 찍어가지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가면 돈 줘요. 석 달 후에 줘요. 그런 상품.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죠. 금융상품이죠. 이런 것을 금융채권이라 그래요. 금융채. 금융기관에서 돈을 발행하는 거죠. 이 채권은 뭐냐면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이 많이 거래되는데 채권은 돈 빌려주는 차용증서예요. 종이 한 장 주고 돈 빌리는 거죠. 차용증서인 셈이죠. 근데 이 차용증서 이런 것을 차용증서를 채권이라 그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 이 채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되게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나누죠. 1년 미만의 상품들, 1년 만기가 1년 미만의 이렇게 이건 석 달이지만 1년 미만의 상품 이것을 단기금융 채권이라고 하고요. 장기금융 채권은 1년 이상이 되는 거죠. 2년, 3년 이런 것이
예, 그렇게 장기채냐 단기채냐 이렇게 기간별로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고요. 이거 누가 발행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아까 이거 제가 그 뭐 종이 한 장 써가지고 사인한 거 그거는 제 차용 증서고 그건 개인 차용 증서죠. 그건 다 신용이 없어요. 이거 뭐 돈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요. 근데 이런 어떤 이런 금융기관이 이렇게 돈을 맡겨놓고 이렇게 준다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을만 하겠죠. 그죠? 금융기관이 돈 줄 거 아니야. 떼어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저는 잘 떼어먹는데, 그죠? 내가 뭐 그런 거 내가 언제 발행했어? 하고 나서 그러다가 떼어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해외 출장에 나가면 돈을 지가 어떻게 받을 거야. 그죠? 내가 안 오면 어떻게 받을 거야. 그죠? 조금 위험하지요. 그건 시장에서 통용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다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돈 내가 어떻게 줘?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돈을 갖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줘? 그죠? 돈 빌려주면 말이죠.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채무자가 돌아가시면 돈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돈 떼먹히는 거야. 그래서 돈 빌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상당히 상심하시죠. 이런 죽일 놈이 죽었다. 어쩔래? 아니 그래도 죽기 전에 돈이나 갖고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 난 돈을 어디 가서 받아? 어디서 받으면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일 놈 그 죽었다고 뭐 그런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죽는 데는까지 채권이 소멸해 버려요. 회사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회사가 돌아가셨어요. 파산해 버렸어요. 돈 어디 가서 받습니까? 못 받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보겠지만 아까 기간별로 할 수 있지만 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금융채라고 하죠. 그다음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런 데에서요. 그런 것을 회사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회사채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CP라 그래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죠. 세계적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거래돼요. 금융시장에서는요. 채권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거래되지는 않아요. 채권 중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이 양으로 봐서는 이 금융채 양도성 예금 증서가 제일 많이 거래가 제일 많이 하죠. 또는 RP라 그래서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환매적 리퍼처스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그러니까 환매 조건이니까 내가 지금 파는데 내가 몇 달 후에 얼마에 내가 사드리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 이런 것을 환매라 그래요.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팔리죠. 이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거고요. 이걸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면 금융채고,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고요. 그 다음 국가에서 발행한 게 있어요. 국가에서 발행했으니까 나라 국자 써가지고 국채지요. 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게 있어요. 뭐 토지, 공사, 뭐 이런 데서 발행하는,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그런 채권 있죠. 그런 것을 공채라 그래요. 합해서 국공채라고 하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공채, 그다음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특수기관이라 그래서 특수채라고 얘기도 해요. 특수채니까 야 이거 안기부인가 보다. 그건 아니고 주로 특별한 기관들, 공기업들이 주로 발행하는 그런 기관이죠. 어디에서 발행하냐 이런 것들은 통용이 돼요. 시장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쟤는 국채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거,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건 지방채지요. 국채, 지방채.
또는 그걸 합해서 국공채 하면 국채, 지방채, 공채, 공기업 특수채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이건 믿을만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채권을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현금통화하고 예금, 준예금통화가 이렇게 있다는데 여기에 현금하고 예금통화, 요구불예금 이것을 갖다가 협의해 통화, 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통화량이란 말이에요. M1이라고 정해놓고 그게 돈 1호 해가지고 돈 1호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로 협의의 통화라고 하죠. 이 두 가지 합해서 지금 한국에는 얼마 정도 되냐면 330조 정도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캐시는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현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한 어느 정도 될까? 그건 뭐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 캐시는 많이 없어요. 여기가 한 30조 원 정도 돼요. 캐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뭐, 돈 굉장히 많은 것 같죠? 5만 원짜리가 뭐 박스로 막 다니던데, 저번에 뭐 마늘밭에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막 잔뜩 심어놨다는데, 그래도 돈 얼마 안 돼요. 액수로는요. 얼마, 조원이라는 단위가 참 큰 단위죠. 한국에는 이렇게 한국은행 건으로 발행한 건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한 토탈 한 334조 원이 MY로 해가지고 화폐량, 통화량이 330조로 그 정도 있죠. 근데 여기 M1에다가 준예금 통화, 저축성 예금,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요. 이것도 다 돈이란 말이에요. 양도성 예금 중에서 다 돈이니까. 근데 이거 뭐 한 석 달 후에 오라 그러는데든가 양도하면 바로 돈을 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자가 뭐 주는 게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제약을 가하게 되는 그런 돈까지 합하면 그것도 예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금은 아니지만 약간 뭐 예금 유사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그것을 돈 2호, 즉 뭐냐면 M2라고 하고요. 광의 통화라고 넓은 의미의 통화라고 하죠. 이런 돈에다가 이런 것을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330조인데 이런 경우에는 M2는 지금 한국에는 얼마큼 진행이 되냐면 한 430조 정도 이 정도 원이 돈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 화폐 지표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돈에 대한 그 양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죠. 이런 것들은 발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짓게 하려면 좀 천천히 하게 되고요. 한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요. 넓은 의미의 돈 3호 그것은 리퀴디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번역으로는 유동성이라 그래요. 리퀴디티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흘러가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넓은 의미의 돈, 유동성이라 그러는데 이 돈까지 합하면 이게 정확한 액수가 2,300조 정도 돼요. 이 돈은 뭐냐면 M2에다가 여기가 M에다 그러니까 현금에다 예금통화, 준예금통화 이거 다 합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여기에 다른 채권 있잖아요. 채권 이런 것들도 이 교수가 쓴 그런 채권은 그건 채권도 아니고요. 그거 빼고요. 믿을 만한 채권들 있잖아요. 국공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다음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이거는 시중에서 제일 잘 거래되거든요. 돈 좀 바로바로 돈 줘요.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국공채. 그다음 회사채.
회사채 중에서 상장 기업에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되어 있으면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통용되는 그런 회사채죠. 그 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막 약속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상장되어 있으면서 상장 회사가 발행하는 아주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데서 발행하는 채권 이런 것들도 다 현금같이 시장에서 또 그리고 상장되어 있으면서 그런 채권들이 시장에서 팔려지니까요.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나 아니면 증권회사 이런 데서 딱 주면은 바로 주고요. 은행에다가 이거 팔라고 하는데요 하면 할인이라고 그러죠. 이자 미리 얼마큼 떼고 탁 바로 주는 거 있잖아요. 신용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그리고 이 채권이 상장돼 가지고 거래되는 그런 현금성 있는 그런 것을 회사채 그런 것들이 채권들도 다 돈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넓은 의미 것도 다 현금으로 다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그런 여러 가지 기타의 돈들을 갖다가 다 합계해 놓은 것이 유동성이라고 그러고 제3호의 돈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다 통화량이에요. 통용되는 화폐의 양이라고요. 중국의 위안화는 여기 없어요. 외국 돈은요. 외국 화폐는 없죠. 그죠? 그게 통화량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돈에 대한 이 측정이 됐어요. 자, 이 돈 통화량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M1이라고 하면 돈은 이 돈 누가 공급을 하느냐라는 거죠. 또 화폐에 대한 이 통용되는 화폐 이것은 정부가 돈을 갖다 발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돈은 이 현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통화들이 이게 막 승인을 내고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통화의 공급은 바로 이 정부가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국국에 돈이 어떻게 공급이 돼가지고 어떤 원리로 해서 공급이 되는가. 물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330조인데 이 돈을 갖다가 돈 더 찍어낼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요. 그래서 330조가 만약에 시중에 돈이 적다고 가정할게요. 연말연시 되면 사람은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현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330조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한 10조가 정도가 이렇게 모자랄 것 같아요. 작년 12월 말에 보니까 돈이 한 340조 원이 돌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한 330조밖에 없어요. 그럼 한 10조가 모자라죠. 그럼 10조를 더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을 갖다가 10조만큼 더 찍어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10조를 갖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부란 말이에요. 통화량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살아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죠. 금통이죠. 통화란 차원에서 통화를 갖다 조절하는 그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이 모자란다 하면 이 돈을 갖다가 야 10조 더 찍어내 그래가지고 더 찍어내게 되는 거죠.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시중에다 풀면 그럼 돈 찍어내면 돈 모자라다 하면 금융통화에서 돈 찍어내면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겠죠, 그죠? 그럼 10조 있으면 10조를 갖다가 돈이 시중에 돈이 없구나. 그럼 돈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럼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냥 돈 가져가라 뭐 이렇게 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돈이 시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주로 채권을 사들입니다. 국공채가 발행했던 것을 사들여요. 특히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여 버려요. 사들이면 돈이 나가겠죠. 돈을 그렇게 내보냅니다. 구조가.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10조 원 정도 풀라 그렇게 하면. 근데 이 공급하는 원리가 좀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이 돈이 통화량이 10조가 모자라서 현금을 만약에 10조 이렇게 떡 해가지고 풀잖아요.
그러면 이 통화량이 10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7, 80조가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7, 80조 이렇게 늘어나니까 만약에 10조가 모자라다 하면 그러면 한 1조, 1, 2조 정도만 딱 증액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통화량이 이렇게 확 늘어간다고. 어떤 원리로? 통화 승수 같은, 그러니까 승수 원리 같은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구조를 공급에 대한 원리, 공급에 대한 아까 돈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갖다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가 이런 통화 금융 정책, 공급하는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통화의 공급, 통화의 수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정밀하게 이렇게 봐가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결정을 하는데 왜냐면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폐 말고 금융에 관한 일반 내용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화폐에 대한 것은 화폐에 대한 공급하고 수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화폐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특히 금융이라는 것은 화폐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돈의 자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흐름이다 그냥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돈 옆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죠. 금융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행위를 금융이라 그래요. 영어로 finance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금융이에요. 그런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금융하는 행위,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행위죠. 그런 행위가 바로 금융인데 금융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크게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눠요. 즉 돈을 빌려주면 누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여기 그래서 돈 빌려주는 사람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 하나의 권리가 하나 생겨요. 무슨 권리가 생기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돈 빌려받는 사람은요, 채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의무가 돼 있는 거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돈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런 룰을 갖다가 잘 감시해야죠, 그죠? 그렇게 막 갚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안 빌려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법기관에서 아주 철저히 감사했죠. 누가 돈 빌리고 안 갚은 누구야?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법률로 많이 규제를 합니다. 왜?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감독도 하게 되고요. 경찰, 검찰이 그런 거에 대한 룰을 갖다 철저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에는 말이죠. 이 법률이 상당히 많이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서, 약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면 이게 다 엄해지니까요. 피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말이죠. 피를 갖다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것도 인체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심장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갖다가 쫙 공급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건 들어오는 피, 정맥, 동맥 이런 걸 확실하게 하죠. 그런 게 없으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냥 스스로 다 질서를 지키면 되는데 꼭꼭 못된 놈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꼭 지키게끔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금융에는 말이죠. 항상 이런 감독기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규정을 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 채권 채무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채권 채무 돈을 갖다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죠. 여기 제가 돈에 대한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요. 돈을 수요하는 사람을 갖다 투자자라고 하지요, 그죠? 돈 빌려주는 거. 공급자는 주로 이제 회사가
이런 돈을 갖다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수요자가 일반 개인이 만약에 회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직접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직접 금융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직접 나중에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때서요? 간접 금융이 또 있다고요. 간접 금융, 이건 여기에 간접 금융기관이라는 간접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있죠.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거예요. 은행이 돈을 이쪽에서 빌려주는 거죠. 금융기관에다 빌려주고, 금융기관에서는 공급자한테 이쪽에다 빌려주고요. 돈 받으면 이쪽에다 받고 이쪽에다 받는 그런 형태죠. 이런 경우를 간접금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직접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직접 빌려주는 경우죠. 그런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이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은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직접 빌려주는 거예요. 공급자는 직접 빌려주는 거죠. 이런 금융기관에 하는 것들은요, 금융기관에다 하는 것들은 건 간접금융으로서 이건 대출 상품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수요자가 돈을 갖다가 빌려주면 거기 이익을 받죠. 그건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예금을 하면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은행이 여기다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갖다가 받을 거예요. 그죠? 봤는데 이 사람이 망했대요. 돌아가셨대요. 그럼 예금한 사람은 그 이자를 안 받느냐? 받죠. 그죠? 이 수요자들은 금융기관을 중간에 중개기관을 이용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하든 흥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둘과의 거래란 말이에요. 이 중개기관과의 거래죠. 하기 때문에 내가 예금을 하면 이 사람이 망하든 흥하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난 이 사람하고만 거래했으니까 안 망하면 이거 돈을 갖다 달라 그러죠. 근데 이 공급, 이런 간접금융, 직접금융에서는요,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망하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망하면 여기는 돈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주식은 다 휴지라고요. 직접 금융하는 거죠. 이건 직접 금융 형태고, 이런 거 대출 같은 거는 간접 금융 형태라는 거죠.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 증권회사가 있는데, 증권회사는 뭐냐? 그럼 증권회사는 간접 금융 하는 것이냐? 우리가 주식 살 때 증권회사를 통해서 샀는데, 근데 그 주식이,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주식 물어내라고 증권회사한테 얘기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주식은 직접 금융이에요. 직접 금융이기 때문에, 그럼 증권회사는 뭐냐? 그 사람은 중개예요.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저기 주식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고 사줘. 그렇게 내가 대신 사줄게요. 그러고 팔아줘. 예, 팔아줄게요. 그 중간 역할하는 부동산 중개사 같은 역할만 하는 거죠. 그게 증권회사예요. 그게. 즉 간접금융기관에서 이건 중개 역할만 하는 거죠. 실제 사고 파는 것은 직접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해도 증권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산 사람이 잘못한 거죠. 돈 많이 벌면요. 그럼 증권회사가 돈 많이 법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 수요자가, 투자자가 돈 많이 벌죠. 이런 경우는 간접금융 형태고, 이런 대출 같은 상품은 이런 것은 그건 간접금융 형태고, 이런 것은 채권이나 주식은 이건 직접금융 형태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증권회사를 금융기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죠. 금융 형태는 이런 형태로 직접금융이냐 간접금융이냐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도 이런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그 금융기관은 여러 가지 형태로가 있습니다. 예금을 취급하냐,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 예금 취급하지 않는 기관에 따라서 예금을 취급하는 그런 기관은 주로 은행이라는, 뱅크라는 용어를 쓰죠. 은행에도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돈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런 그런 기관으로는 크게 예금 취급기관에는 은행들이 있고요. 그다음 보험회사 위험하면 그때 해결해 줍니다. 보험기관도 있고요. 그다음 은행 보험 뭐 이런 그다음 이런 뭐 금융 보조기관으로서 뭐 이런 뭐 감독기관도 있고 그다음 뭐 보증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관련되는 기관들. 아까 증권회사도 금융기관이에요. 왜? 그건 돈을 갖다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제가 중간 심부름 역할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금융기관이라고 간주해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또 주죠. 뭐하러 그렇게 금융기관을 갖다가 해둡니까? 그거는 나중에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융기관을 관리하라는 얘기지 금융기관이냐 아니냐는 것은 확실하게 분명을 하게 해야죠. 그죠? 제가 여기서 돈을 빌려줬어요. 개인이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금융행위를 한 거죠. 돈 빌려주고 빌려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금융기관은 아니에요. 그죠? 금융행위를 했을 뿐이죠. 그럼 금융감독원이 나한테 야, 너 왜 돈 빌려줬는데 뭐 세금 내는 거야? 나한테 말할 권리가 없죠. 그래요. 금융기관은 그래서 금융기관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뭐가 금융기관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금융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서 이 화폐시장, 그 금융시장, 그 화폐금융시장, 금융행위를 하면 화폐금융시장에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돈의 흐름이 또 언제 돈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다음 또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조금 논의를 좀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화폐 시장에 있어서의 그 화폐에 대한 그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고 또 수요의 원리도 또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다 소모해 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화폐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약간 깊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균형을 이뤄가지고 이자가 설정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는데